우리 이제 교재 138페이지 여시고, 자, 문제는 351번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는, 자, 큰 제목이 챕터 1 해가지고 현대문학이 나와있죠. 현대문학에는 장르가 그냥 4개만 나오겠지. 뭐, 시, 소설, 희곡, 수필, 요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나누면 시를 대표하는 운문문학하고요. 그 다음에 소설하고 희곡하고 수필을 대비하는 뭐 산문문학하고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래서 시, 소설, 희곡, 수필 요것 중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51번 한번 봐보시면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는데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이 나와 있네. 처음 봤으면 이게 수필인지 소설인지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 그냥 산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권태라는 작품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면 바로 선택지에 들어가서 답을 찾아버리면 되고요. 모른다면은 지문 분석을 조금 해야 되겠지. 선지 분석을. 자, 1번 보니까 대상 행위를 통해서 글쓴이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자, 351번에 자, 1번 문제 보면은 대상의 행위에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 투사라는 것은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화자의 심리가 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거니까 동일시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지. 투사라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글쓴이 처지를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자,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뭐해? 후회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후회가 중심이겠지.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무례함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간의 이동, 글쓴이의 무료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무료함이라는 것은 심심함 요거겠네. 그 다음에 자,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성적 오조로 표출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반성적 오조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이제 이상의 권태라는 게 나왔으니까 권태라는 것은 뭐 게으름이나 무료함 요걸 말하겠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자, 내가 어때? 읽지는 않을게 기니까 자, 소의 모습을 지켜보지. 그치? 소를 보니까 나를 위해 해야 할 것 같지는 않아. 그쵸? 그래서 소 옆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소를 보니까 소도 무척이나 권태로운가 봐. 왜? 자, 먹었던 여물을 다시 반추해서 씹는 걸 보니 참으로 게으른 녀석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나도 저 소처럼 게으른 사색의 시간을 보내려나 라고 스스로 소하고 나하고를 동일시해내고 있지.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몇 번을 찾으면 돼. 화자의 심리를 소에다가 투사하고 있다. 이게 들어가면 돼. 자, 일단 과거 예상 있어 없어? 없어. 후에 있어 없어? 없어. 공간의 이동 있어 없어? 없어. 무료는 가능하겠지. 그치? 현실에 대한 불만이랄지 일탈이랄지 반성 안 나오지. 그쵸?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352번은 사실은 문학을 빙자한 사자성어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 자, 1번의 사자성어가 뭐야?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연민의 정을 나누다. 요거겠고. 2번은 속수무책 이거지. 속수무책은 무슨 뜻이지? 손이 묶여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니까 자가당착. 자가당착은 뭐야? 자기의 언행이 모순되다, 부딪히다니까 모순되다. 4번은 아까 나왔던 거네. 전전불매 요과 같은 거 전전반측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자, 뒤척이면 잠 못 들어 하다 이런 뜻이겠지. 전전반측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황거칠이가 자, 산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에 연행되어 왔어.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했는데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 없어서 결국은 어때? 서로 타협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나와. 그래서 밑에서 한 5번째, 6번째 줄을 보면은 황거칠은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면회로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황거칠은 마음이 아팠다.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사와 타협하는 도장을 찍기로 했다. 밑주고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사와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만부득이란 말이 뭐야?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지. 뭐 동병상련이나 전전반측의 뜻은 아니겠지.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된다?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이런 의미 정도밖에 안 되겠네. 353 한번 봐봐봐.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거지. 그치? 353 보시면. 자, 1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문답법을 통해서 과거의 삶을 반추한다. 문답법을 통해서 과거를 반추하다.
반추라는 말 여기서도 나왔는데 되새겨보다, 다시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낸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자, 슬픔의 정서를 드러낸다. 세 번째는 자, 사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준다. 목가가 뭐야? 목가. 목동의 노래소리라 그랬어. 목가적이라는 것은 자, 전원적이고 향토적이다 이 말하고도 같아. 전원적이고 향토적이다.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통하여 삶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삶의 자,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도 실제로 보면 어렵지 않아 굉장히. 자, 요건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두 가지씩 들어가 있어. 표현법이 뭐냐? 문답법이냐, 반어법이냐, 의인법이냐, 서리법이냐. 그리고 내용으로 가서는 과거의 반추냐, 비애의 정서냐, 목가적 성격이냐, 깨달음이라는 주제냐, 요거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겠어. 가보면.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겠는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라는 말을 어찌 한두 가지겠는가 라고 말해주지. 여기 들어가 있는 표현법은 서리법. 그치? 살다 보면은 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하지만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자, 나무처럼 뿌리를 단단히 두고 자,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지.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흔들리면 안 돼. 나무처럼 자기 삶을 살아야 돼. 이거니까 나무가 자기를 살아가는 것처럼 이거니까 나무를 의인화했다 라고는 볼 수 있어.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가을 긴 겨울을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쉼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그렇게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이 어찌 한두 가지겠는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 어때? 자,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 뒤에 뭐가 생겼겠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게 삶이야. 여러분들 아직 어때? 살아갈 일 훨씬 많겠지. 그치?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 흔들리고 좌절하지 말고요. 자, 나무가 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든든히 지지고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는 교훈적 깨달음을 준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럼 봐보자. 문답 있어 없어? 없지. 반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일단 표현법은 두 가지지. 자, 목가적 전원적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아니지. 향토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깨달음. 자, 삶의 어때? 처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더라. 이게 되겠지. 과거 반추 없어. 슬픔의 정서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요게 되네. 4번. 그 다음에 354 보시면 소설이 하나 나와 있네. 자,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이건데 이 작품은 1960년에 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이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내가 희숙이가 나오는데 내가 나오는데 18 여고생이야. 그런데 혼자 된 어머니랑 지내다가 엄마가 결국 재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붓 아빠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 아버지도 아들을 자 데리고 있었지. 그 아들이 형규인데 그 형규가 나보다 3살 많은 오빠야. 그런데 그 오빠를 보자 어떤 혈연이라기보다는 이성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게 떠오르지. 그래서 이거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 이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거고요. 이게 뭐지? 소설인가 보다 하고 처음 들어가면 조금 어렵겠지. 자, 내용을 한번 봐봐봐. 나는 형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감정하고 형규의 감정이 같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번 역시 비문학에서 똑같아. 문학도 똑같고 1번이 틀리면 나와는 다른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한다, 희망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자, 나의 감정과 형규의 감정이 같을까 다를까, 같기를 바랄까 다르기를 바랄까, 여기 하나가 언급이 되어 있을 거고. 2번 나와 형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 관계없으며 법률상 온누일 뿐이다. 자, 2번 나와 형규는 법률상 남매일 뿐이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자, 2차적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 소설을 알면 2번은 쉬워. 알고 있는 소설이라면 2번은 맞지. 그치? 근데 모른다면 그냥 넘어가. 나는 형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은 형규에 대한 감정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규를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뮤슬이가 아버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뭐 합당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맞을까라고 보는 거고. 4번.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보다는 형규에 대한 나의 감정이 더 충실해지고 싶다. 인습이나 도덕보다는 감정에, 본능에 충실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빠지만, 그치? 오빠라는 대상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성에 대한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오빠도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오케이? 그리고 한번 가봐봐. 자,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내가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밑줄거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어머니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란 말은 어렸을 때 엄마 했기 때문에 쉬운데, 그치? 아버지란 말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슈리에게 만나서 아버지라는 말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지. 현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님이 드러나지. 3번이 잘못됐지. 정답은 3번. 첫 문장에서 사실은 판가름이 나버리네. 자,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나는 무슈리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에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감정, 아버지다움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슈리가 생겨서 나도 되게 좋아. 처음 맛본 아버지의 어떤 자상함을 맛봤어. 그러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부를 뿐이지. 아버지에 대한 무슈리에 대한 반감이 있거나 형규에 대한 마음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못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아. 자, 하지만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그하고 어때? 혈연 관계로 맺어진 건 아니다. 왜? 재혼한 부부라고 그랬으니까. 무실의 아들인 형규도 마찬가지다. 형규도 뭐야? 그치? 자, 혈연 관계는 아니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타인이다.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아이라는 이런 것이 진실의 전부다. 나는 왜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자, 그럼 무슨 말이야? 그냥 남녀지 혈연 관계, 진짜로 남매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남매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거 뭐지?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겠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도 바치고 싶지 않다. 나 역시 어때? 다른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형규 오빠의 여친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빗그러며 본 형식은 오로지 오누이라는 것을, 그것에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법률적으로 오누이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지. 나는 또 물론 그도 마찬가지로,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지? 내가 이렇게 형규를 오빠가 아닌 이성으로 생각하듯이 그도 나를 동생이 아닌 이성으로 생각해 주를 바란다. 1번도 확인이 되지. 자,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과 상관없는 데서 어떤 조그만 기억 띠리리리띠 이게 나왔지. 그럼 결국 뭐냐면 나는 법률적 오누이보다는 오빠도 나를 여동생보다는 이성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감정에 더 충실하고자 하는 나의 심리가 그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인가 3번인가? 2번 되겠지. 그 다음에 3호 한번 봐봅시다. 3호. 이강백의, 뭐가 나왔어? 느낌, 극락 같은 에서 이게 나왔는데, 희곡의 한 부분이지, 이거는. 이강백의 희곡인데요. 1번 봐봐봐. 불상에 대한 동현과 서인의 입장은 다르다. 서연과 동현의 입장은 다르다 돼 있으니까 1번이 틀리다면 불상에 대한 생각은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지. 같은가 다른가. 두 번째,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이다. 부처의 형상을 의심한다. 그럼 의심하는 게 서인이냐 동현이냐, 서인 의심하냐 믿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동현은 부처님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이다. 부처의 형상을 독창적으로. 독창적이냐 아니면 관습적이냐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동현과 서연에 대한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동현과 서연인가 둘 다 연인가? 동현과 서연은 형식과 내용이다. 예술은 형식인 거야?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야?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아주 짤막하니까 봐봐. 선생님 여복의 동현 왜?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은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 놓은 걸세. 자네의 불상은 동현 자네가 만든 불상은 늘 보던 불상일세 그려 라고 말하지. 그럼 동현이가 만든 불상은 기존의 불상에서부터 독창적인 거야? 아니면 자 기존의 불상을 답습한 거야? 답습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동현이가 그렇다네. 아니야, 나는 독창적이야. 그래버리면 이제 3번이 또 틀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서현의 생각을 통해서 동현은 독창적이 아니라는 정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자네는 의심도 하지 않는가? 제발 심사숙고해 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 것세. 그러면 서현은 부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의심해야 하네. 동현 보고 제발 의심해보게. 기존에 있는 불상의 부처님의 형상이 부처님은 아닐 수 있지 않은가. 자네는 왜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려내는가 이거지. 그래서 이제 동현이가 뭐라 그래? 나는 전혀 의심이 없네. 그러면 결국 뭐야? 자, 동현은 부처님의 형상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려내기 때문에 독창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리고 서현이는 뭐에? 의심하고 있지. 그러면 서현이 생각하고 동현의 생각은 같아 달라? 다르지. 그치? 자, 계속해서. 의심이 없다니?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시간을 자 낭비하겠는가? 서현이가 제발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만 하지 말고. 자네는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21면 관음보살의 머리 위에 11개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봤는가? 귀고리 목걸이 손에 든 보병 기어나란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는가? 자네처럼 게으른 자는 공부는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고 의심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서현은 의심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지. 자기는 의심 없이 기존의 불상을 그대로 자 본뜨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현이가 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부처님, 그 형태 속에 부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게나. 그래서 자 서현이가 뭐라 그래? 자 자네는 자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그 속에 부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게나. 그러면 동현이는 어찌 보면 형식을, 서현이는 자 그 불상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보게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럼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동현은 독창적으로 불상을 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드는 것과 같은 똑같은 불상을 만들어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356에서 357 보시면 자, 이건 뭐가 나오지 우리? 자, 황석영의 자, 요 작품 많이 알지? 삼포라는 것은 뭐지? 자, 우리에게 있어서 자, 정신적 자, 고향을 말하지. 이 고향은 자,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 돼? 안식처가 되지.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안식처가 있을 거야. 이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런데 자, 이 정씨의 삼포는 예전 정씨 마음속에 있는 삼포의 모습이 아니더라. 이게 바로 자 1970년대 산업화 자 논리 속에서 사라져버린 자 마음의 안식처.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자 누가 나오지? 정씨하고 영달이 나오고 그리고 백화가 나오지. 어찌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떠난 자 도시빈민 도시노동자 이게 되지. 백화는 물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술집 작부로 살다가 결국 자 귀향을 하게 되지. 그래서 서로가 자 귀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오롯한 귀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 요 부분은 읽지는 않을게. 요 부분은 지금 뭐냐 마지막 결말 부분이지. 그래서 정씨하고 영다리하고 백화가 동행이 돼가지고 먼저 백화를 고향에 떠나보내고 정씨하고 영달이 삼포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순간 자 간이역에 자 나이 드신 노인 한 분이 다가와셔서 말을 건네는 장면이야. 어디 가나? 삼포 갑니다. 그래서 아이쿠 뭐라고 나와? 어디 일 가나? 어디 삼포가 일이나 할 때 됩니까? 그랬더니 뭐야? 거기 지금 불도저가 들어가가지고 세상이 개벽해버렸어.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정씨는 자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자 넋을 놓고 있는 장면. 그 순간 겨울에 들길을 뚫고 기차는 달려온다. 이렇게 소설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하고 먼저 356번 보시면 기억에 거기 삼포야.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 데인데요. 이게 대등하게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답이 될 수 없겠지 사실은. 굉장히 쉬워져 버리지. 그래서 고기잡이나 하고 그 다음에 자 감자나 매고요. 나룻배나 타면서 겨우겨우 호미로 나룻배나 타면서 고기 잡고 그 다음에 호미로 감자 캐고 하는 곳이지요. 이거는 정씨 마음에 있는 고향이야.
근데 현실은 어때? 거기에 무슨 관광 호텔이 들어선다고 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요. 신장로가 생기고요. 둑이 생겨버렸어요. 이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장로라는 것은 변해버린 삼포의 모습이지. 정답은 4번이 되겠구나. 신장로니까 4번.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지? 잃어버린 고향의 자, 아픔, 고향에 대한 상실의 아픔, 요게 되겠지. 그럼 요건 답이 357번은 뭐? 자,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폐허의 공간만이 남았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357에는 자, 몇 번? 3번. 1번에 보면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올까? 여기서는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여기서 빼앗긴 들이라는 건 일제강점하에 조국을 잃어버린 거고요. 봄이라는 건 해방을 뜻할 수 있겠지. 자,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이건 A불비 정신으로서 그리운 님에 대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요걸 말하고, 자, 님에 대한 불변의 사랑, 그러면 님은 같지만 나는 안 보냈어. 이런 내용이 되겠지. 자, 그래서 357에는 정답 몇 번? 3번, 요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58 한번 봐보자. 358. 조지훈의 완화삼 이렇게 돼 있는데, 즐기라 한자에 꽃 한자야. 그치? 그러면 꽃을 즐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자, 3 그러면 적삼 삼자인데, 자, 3은 저 뭐지요? 자, 삼배의 옷을 입은 사람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보통은 뭐 선비의 옷을 적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선비가 꽃을 즐깁니다. 꽃을 즐기는 선비의 마음, 선비의 풍모, 요게 바로 완화삼이야. 제목 자체가. 그래서 자, 뭘 노래하는가 한번 가보자. 1번 보니까 구름하고 물길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화자의 내적 현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 구름하고 물길은 유랑에다만 동그라미잖아. 이건 안 쓸게. 구름하고 물길에 가지고 있는 공통 속성은 뭐니?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지. 구름이라는 게 형상이 있어? 어쩔 때는 자, 양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뭉실 이렇게 돼 있고, 물길도 정해진 길이 아니지. 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자, 특별한 게 없으면 유랑이나 자유로움, 유유자적 이런 의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강마을은 서정적 자가 정착하고자 강마을 밑줄 정착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1번에서는 유랑이고 2번에서는 정착이라 그랬지. 유랑을 끝내고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노래인가. 나그네는 고향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 현실의 질곡 밑줄 의지 동그라미. 의지를 노래한 거가. 질곡이라는 건 뭐야? 고통이나 아픔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한만음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 한만음 밑줄 전통적 미학, 전통적 동그라미. 이 4개 중에서 한 개만 맞고 3개는 틀리다는 거지. 가보자. 자, 차운산 바위에 차운산, 여기서 차운이라는 것은 산 이름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산 바위에 이런 뜻으로, 차가운 산 바위에 하늘은 또 멀어 산새도 구슬피 울음을 운다. 그래서 산새도 구슬피 우는 차가운 산 아래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구름 흘러가는 물길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그러면 구름 흘러가는 물길 따라 700리 길을 누가 가고 있어? 나그네가 가고 있지. 그치? 나그네가 누굴까? 화자의 모습이 투영된 거겠지.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읽는 강마을에 저녁 노을이여. 그래서 나그네가 어때? 자, 적삼을 입고 구름 따라 물길 700리 가다 보면은 뭘 만나게 돼? 강마을을 만나게 돼. 물길 따라 가다 보니까 그 강마을에 뭐가 있어? 술이 익어가는 냄새가 번지는 강마을을 만날 수 있어 이거지. 그리고 자,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름도 병인 양의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그러면 구름 따라 물길 따라서 700리 가다가 강마을을 만나. 거기서 뭐를 해? 자, 술 읽는 마을이니까 또 술 한잔하고요. 또다시 어때? 길을 떠나서 하염없이 떠납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물길하고 구름은 어때? 정착이야, 유랑이야? 끊임없이 또 도는 삶이지. 나그네의 가야 될 길이야. 그래서 유랑이라는 시자 과자의 자, 정서, 나그네의 유유자적함을 드러내는 시어가 되지요. 그럼 강마을은 정착을 드러내기보다는 화자에게 위안이 되고요. 어때? 안식이 되고요.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이지. 여기서 술 읽는 강마을을 만나면 머물러 살 거야. 이건 아니지. 마지막 년 보면 또다시 흔들리며 가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화자는 어찌 보면은 700리 가다가 술 읽는 강마을이 있으면 잠시 또 목을 축이고요. 또 길을 나서서 또 다른 강마을을 만나면 또 술 한잔 마시고요. 이런 자 방랑 유랑의 삶이겠죠. 그래서 정착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의지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 어찌 보면 화자는 물길 따라 구름 따라 떠돌면서 자, 술 읽는 강마을을 찾으려는 자,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음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이라고 보였는데 우리를 뭐 한의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일반화시키기보다는 화자의 정서에 국한시킬 수 있어야지 이거를 전통적 미학으로까지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일반화시키기는 나그네 개인의 모습으로 봐야지.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옳지 않고요. 1번에서 말하는 자, 구름하고 물길은 화자의 유랑과 방랑, 나그네의 삶 요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9번에 김종길의 성탄제라고 나오는데 성탄제가 뭐지? 엑스마스지, 크리스마스지. 그래서 자, 크리스마스 그러면 자, 온 누리의 사랑이 자, 넘치는 시간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자, 이 시에 뭐 전략이 나오지. 전략은 자, 뭐가 나와? 유년의 추억이 사실은 나와. 이거는 여러분들 성탄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아마 고등학교 때 문학 교과서에서도 만난 작품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유년의 추억. 내가 열병을 앓았을 때 아버지가 자, 눈속을 헤치고 거기서 뭘 따왔어? 산수유 열매를 따오셨잖아. 그래서 나에게 해열제 대신해서 먹어주셨어. 지금 같으면 어때? 바삐 가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타이레놀 사오신 아버지인데 타이레놀이 없으니까 눈 속에서 붉은 산수 열매를 따오신 거지. 그래서 자, 이 전략 부분은 자, 유년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다시 뭐가 나와? 이제 여기서 주어진 부분은 현실이 나오지. 현실에서 내리는 뭐를 본 거야? 자, 눈을 본 거야. 눈을 보니까 눈 내리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 거지. 그치? 눈을 통해서 자, 아버지의 나이가 돼버리는 화자의 모습을 보는 거야. 화자가. 그리고 그 화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노래하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자, 내용 잠깐만 봐보시면 띠리리리리띠. 자, 전략 부분은 뭐야? 자, 눈 속에서 아버지가 붉은 산수열매를 따오셨다. 그때가 아마도 진정한 성탄제 밤이었는지도 모른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때였으니까.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 옛 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외형적으로 변했지만은 예전에 진정한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비정한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이 또다시 내리는. 이 반가운 것이 뭐지? 눈이지. 오늘 눈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자, 반가운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서늘한 아버지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서늘한 아버지 옷자락 밑줄. 여기서 서늘하다는 것은 싸늘하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형상화된 거지. 열병을 앓고 있는 내가 방에 누워있단 말이야. 고원에 시달리면서 38도 39도를 넘나들면서 내 아빠가 눈 속에서 자, 산수 열매를 따오시고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셨어. 근데 아빠의 옷자락은 서늘하지. 그 서늘한 게 어때? 자, 내 열을 내리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매체가 돼. 눈 속에 따오신 붉은 산수유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에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이 내 피 속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네.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유년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추억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돼. 자, 1번 한번 봐봐봐. 색채의 대비 있어 없어? 있어. 그치? 눈 속에서 따오신 붉은 알알 이렇게 돼 있지. 백색과 적색의 색채 대비가 있어. 하지만 그게 비극의 정서라고 볼 수는 없어. 색채는 되는데 비극은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이 비극이면 안 되지. 그치? 비극적 정서는 아니야. 그 다음에 촉각적 표현이 어디 있어? 서늘한 옷자락, 이거지. 서늘한 옷자락. 그래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2번은 되네. 전통을 강하게 부정하는 미래지향적. 이거는 전통의 부정과 미래지향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이거 보고 예전에 옛 것이라고는 찾아볼 것 없는 도시에서 그래서 과거를 돌아가자 이런 의미로 보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아버지의 추억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다음에 공간적 동질감이
시자가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공간적 동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 예전에 옛 것이라고는 사라져 버린 거니까 아버지가 있던 그 시간적 이질감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공간적 동질감도 안 드러나고. 근원적 사랑의 상실한 현대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워 있다. 사랑이 상실된 현실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내는 거, 이런 정도면 말이 되겠지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를 아파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 그 다음에 360번. 자, 두 가지 한번, 360, 361 나왔는데, 자, 1번 보니까 360번 한번 봐봐봐. 똑같이. 자, 일상적 소재로 주제를 드러낸다. 자, 일상적 소재가 아니면 비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재일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재일까? 두 번째, 역설을 통해서 자기 비판. 역설법을 통해서 자기 성찰 또는 자기 비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내면을 자연물에 빗대어. 자, 내면을 빗대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 태도. 네 개 중에 하나는 틀리겠지. 그 다음에 이제 361번은 구절풀이니까 구절은 읽으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오케이, 가보자. 자, 나이 덕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소재가 복숭아 나무지. 소재가 복숭아 나무인데 복숭아 나무라는 게 일상적일까 비일상적일까?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이라고 봐야지.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대상일 수 있겠지. 그래서 비일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출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저는요, 자기 생각을, 자, 경어체로 말해서 고백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재가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거겠지. 자, 나는 왠지, 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칠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는 그 복숭아 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 흰 꽃과 분홍 꽃으로 치장한 그 복숭아 나무는 사람에게 앉아서 쉬세요 하는 그늘을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 역시 어때? 그 복숭아 나무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 이거지. 그럼 이 복숭아 나무가 꼭 복숭아 나무일 필요는 없어. 근제일 수도 있어. 그치? 나는 근제가 나를 자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근제에게 먼저 가지 못했어요. 근제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이런 뜻도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먼저 니은을 봐봐봐. 니은을 보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그 복숭아 나무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지 않았지. 이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361에 2번 보니까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는 나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OX? O. 그 다음에 그럼 흰 꽃과 분홍 꽃은 뭐지? 자, 겉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복숭아 나무의 피상적 모습이야. 왠지 근제의 모습이 근엄하고 진지해서 쉬 마음을 내어놓기가 힘들었다. 흰 꽃과 분홍 꽃으로 치장하고 있는 복숭아 나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 기억 니은은 맞을 것 같아. 하지만 자 봐보자. 1, 2, 3, 4, 5, 6행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편견이야. 복숭아 나무에 대한. 그 다음에 7행은 어찌 보면은 그러나 이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때? 흰 꽃과 분홍 꽃만 있는 줄 알고 가까이 가지 못했어. 왜? 나에게 휴식의 공간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멀리서 보면서 알게 된 거야. 흰 꽃,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근제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어찌 보면은 복숭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근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내면의 본질적 요소겠지. 디귿 한번 가봐봐. 복숭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 이거일 수도 있겠지. 수천의 색깔이. 눈부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행까지는 복숭아 나무에 대한 편견이고요. 그 뒤에 부분은 복숭아 나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지요.
그리고 나서 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 오는 소리를. 비로소 어때? 복숭아나무 곁에 가서 자, 저녁에 오는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같어. 그럼 그 복숭아나무는 어때? 그 위치를 하는데 흩어진 꽃잎들 사라져버리고 흰 꽃, 분홍 꽃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수천의 빛깔 중 자, 어때? 자, 본질적인 모습과 함께 나는 복숭아나무 곁으로 비로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거지. 비로소 근재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4번 한번 봐봐봐. 멀리서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복숭아나무의 자, 화려한 모습보다는 순수한 모습, 본질적 모습, 참된 모습, 진정한 모습 이런 정도로 가야지 옳지 않을까? 그래서 화려한이라는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게 국한된 해석은 별로 좋지 않네. 그치? 그래서 4번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역설적 표현이 있어 없어? 없지. 자기 성찰, 자기 비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이거를 비판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지. 처음에 내가 선입견을 가졌어. 이걸 넓게 비판으로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역설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걸 비판적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그 다음에 사람의 내면을 자연물에, 자, 아까 복숭아나무를 근지에 빗댔지. 어찌 보면은, 자,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복숭아나무를 빗대어 설명한 거지요. 오케이? 그래서 비유적 표현 가능하겠지. 자, 362 한번 봐보시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은 시조부흥운동을 주도했다. 아이씨, 몰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넘어가. 자, 춘향전, 심청전, 구운몽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건 알아. 구운몽이 판소리 소설이 아니라는 건 알아. 뭐 1번 모르지만 2번이 정확하게 틀렸어. 틀린 거 하나만 찾으래. 2번 찾으면 되지. 오케이? 이상의 날개는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소설이다. 오케이. 호지라 양반전은 자, 박지원의 자, 한문 소설로서 양반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소설이다. 됐죠? 자, 363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의 관점에서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을 물으면 자, 우리 뭐 나와? 내재적 감상의 관점, 외재적 감상의 관점. 외재가 세 가지가 나오지. 작가를 고려하는 표현론, 시대를, 자, 현실을, 자, 뭐죠? 고려하는 반영론, 그 다음에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정하는 효용론 또는 수용론, 이거지. 가의 관점에서 이게 한 가지를 알려주겠지. 가의 관점에서. 그치? 자, 반영론 나왔네.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걸 하나 찾아라 이렇게 됐지. 그리고 뭐 반영론을 설명해 놨잖아. 시대 현실을 그려내는 게 반영론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놨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자, 박모래 나그네 가는데 나그네 볼 필요 없어. 나그네 해석 못해도 좋아. 상관없어. 자, 1번 전통적 민요의 율격 밑줄, 정형적 형식을 통해 형식 밑줄, 정제된 시상이 표현됐다. 시상 밑줄. 운율, 형식, 시상. 내재적 감상이지.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 삶의 단면 밑줄, 삶의 단면. 이건 뭐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말하는 거지. 그럼 이건 뭐? 반영론.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킨 시적 분위기 밑줄, 선경우정 밑줄. 선경우정도 시상 경계지. 3번도 뭐? 내재적. 해질물의 강가를 지르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 밑줄. 내재적. 1번, 3번, 4번은 내재적 감상. 2번만 반영론적 감상. 이게 되겠지. 2번만 반영론적 감상. 말 됩니까? 364 가봅시다. 표현법 단독으로 묻네. 표현법을 단독으로 물으면 아마 나올 수 있는 표현법은 반어 아니면 역설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단독형으로 문제 나온다면. 본래 의미와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하는 위장하는 것이다. 본래 의도를 숨기고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미줄고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 자, 무슨 표현법을 찾으라는 거야? 반어법.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하루 숨는 샘물같이에 들어가 있는 표현의 방법. 첫째. 직유법. 같이. 둘째 또 하나 나와. 샘물이 속삭이고 돌담이
샘물이 웃음 짓고 햇발이 속삭이지. 의인법. 또 위아래가 대칭을 이루지. 대구법 정도까지 가겠지. 가치가 쌤 반복됐어요. 반복으로 봐도 되고. 조사가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자, 뭐지요? 그라고 표현해놨잖아. 의인화, 이렇게 되어 있지. 의인법.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사람을 다스린다. 의인법. 그치? 그 다음에 나보기 엮어 같이 되는 죽어도 아닌 눈물이다. 반어법. 이건 뭐 많이 봤으니까. 실제로는 뭐야? 죽도록 울고 싶어. 이건데, 안 울어! 이렇게 말하지. 반대로. 반어법이라는 거지. 자, 365번 한번 봐보시면, 뭐죠? 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묻지. 365번은. 시어의 문맥적 의미가 나오면 크게, 자, 여러분들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시어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이미지. 그치?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플러스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 마이너스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 플러스 이미지가 좀 더 많이 떠오르겠지. 물론 이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했으면 뭐 미울 수 있겠지만은 원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근원적 심상이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원형적 심상을 통해서 시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제 요거까지 찾아야 되겠지. 자, 거기 보시면 박두진의 해 나오는데 참고로 요 시는 1946년에 발표된 시예요. 1946년에 발표된 시라면 일단 시기적으로는 광복 이듬해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뜬 청산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없는 완전한 민족 국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 완전한 나라에 대한 염원 이렇게 볼 수 있어. 신석정의 거기 꽃덤불처럼 거기는 분명히 그러는 사이에 36해가 지났다 이렇게 나와서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는 46년에 발표됐지만 실제로 써진 거는 45년 이전이다라는 설도 있거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 일제강점기에 써놨다가 어찌 보면은 일신상의 불안함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다가 광복이 되니까 선언고를 발표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봤을 때는 해라는 거는 뭐야? 해라는 것은 광복을 말하겠지. 그래서 자, 보통은 이제 이거는 45년 이전에 썼다라고 알려져서 광복에 대한 염원과 신념 이렇게 노래하거든. 자, 그러면 해야 솟아라 말 같게 쓴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때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소수를 보니까 제발 해가 뜨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 어둠을 살라먹고 이걸 애들을 호내 솟아라. 어둠은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 시에서는 자 대비되는 두 개의 시어가 대조적으로 자 병치되어 있지. 해라는 것은 밝음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어둠이니까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심상. 그래서 이거는 광복이 되겠고 이거는 자 일제강점기가 되겠고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달밤은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은 싫어. 자 어두운 시기가 뭐야? 달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 자, 이 골짜기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골짜기라는 뭐야?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조국 산하 이게 되겠지. 골짜기 플러스 마이너스. 눈물 같은 이게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지. 자,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없으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해가 뜨면은 뭐가 돼? 달밤이 아니라 청산의 세상이 되는 거지. 그치? 광복의 세상이 오는 거지. 플러스지. 자,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이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놀고 자, 사슴하고 칙범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존의 공간이야. 사슴하고 호랑이를 같이 놔두면은 어때? 공존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뭐야? 이런 청산에서는 사슴도 칙범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염원. 해야 고운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어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모두 한자리에 앉아 워여에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애티고 고운 날을 누려버려. 애티고 고운 날 네모. 자 화자가 염원하는 세계가 애티고 고운 날. 이건 뭐지? 어둠이 사라지고 자 눈물 같은 골짜기가 청산으로 변하는 시간 요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365에는 몇 번? 2번. 366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이 변한다. 그다음에 공간의 변화. 그다음에 일행부터 사행은 에라는 자 뭐지요? 모음으로 끝난다. 이것도 가군인가 보네. 공기에 벼에 천지인 대 그런데 나왔지 모음이.
그럼 3번은 시가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3번은 확인이 되지. 비유적 식구를 사용해 주제를 드러낸다. 이제 읽어봐야지.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어가는 배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가을, 자, 가을날 너무나 눈부신 것들 가득한데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기만 하다. 그러면 인식의 전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인식의 전환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 들판에 메뚜기마저 사라져버렸네요. 생명체라고는 살아볼 길이 없는, 그 겉으로 보는 가을 들판은 너무나 화려한데 메뚜기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오, 이 불길한 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버렸느니. 메뚜기가 뭐야? 생명의 고리를 말하겠지. 어찌 보면은 생태계가 파괴돼 버린 이런 뭐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인식의 변화 생기지요. 그런데 자, 공간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지. 하나의 공간만을 바라보고 있지. 들판인데 황금 들판이 눈부신 것 천지인데 거기에 생명의 고리가 없어. 이게 돼 있지. 그래서 비유적 표현은 생명의 고리 그리고 메뚜기로 자 대유되지. 그래서 정답은 366에는 2번. 자, 367 가보시면 367. 자, 한민복의 그 셈 나오는데 자, 1번 보니까 셈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 공동체 밑줄, 과거 시제로 해상의 분위기, 과거 시제 밑줄, 공간각적, 공간각 밑줄, 구어체로 이웃 간의 정감, 구어체 밑줄, 정감 밑줄. 근데 이게 시래. 문제에서 시라 그랬으니까 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무슨 시? 산문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문시. 자, 내 집에서 그 셈으로 가는 길은 하나의 길이었지요.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자, 뭐지? 있었습니다. 자, 길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과거 시제지요. 그치? 그 다음에 빈집이 있었지요. 과거 시제면서 요 구어체지요. 서로 짠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맡기고 인물은 내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어 간 후에 다리를 들고 그 집에서 삽작 들어서신 어머니가 물지개를 진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셈 하나에 내 가구가, 내 가족이 함께 자 살고 있지요. 이게 뭐지? 셈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질서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구어체고요. 다 됐지? 근데 공간각적 심상 보여 안 보여? 공간각적 심상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공간각적 심상은 안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 더 몇 개 풀도록 할게요.